1978년부터 1983년까지 영국 런던에서 젊은 남성 12명이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었고, 범인은 마치 굶주린 포식자처럼 은밀히 피해자들을 노렸습니다. 런던 북쪽의 머스웰 힐에는 크랜니 가든이라는 주거 지역이 있으며, 그 지역의 건물은 대부분 3층짜리 건물입니다. 1983년 크랜니 가든 23번지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이 건물은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매각되었으며 2015년에 리모델링을 거쳐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1983년 2월 크랜니 가든 23번지에는 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오나와 그녀의 남자친구 짐은 1층에 2개의 방에서 살고 있었고, 2층에는 뉴질랜드에서 온 치과 간호사와 네덜란드에서 온 청소년 복지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에는 데니스와 그의 반려견인 블립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 건물의 다른 거주자들이 아는 것이라곤 다락방에서 1년 반 동안 생활을 한 그 남자가 자신을 데스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데니스는 자신의 이름에 혐오감을 느낀다며 데스라고 불러주길 원했죠. 당시 데니스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2월 초 그 집의 일부 주민들은 집안 배관이 막힌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층 거주자인 짐은 변기에 물을 내리고 나서야 이러한 문제를 알아차렸고, 그는 막대를 사용하여 뚫어보려 노력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짐은 복도에서 데니스를 만나 다락방 화장실에도 문제가 있는지 물었고, 그때 데니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배관공이 그들의 집에 도착했고, 그는 막힌 곳을 찾아 뚫어보려 했지만 포기한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월 8일 전문 배관 회사인 다이노로드는 엔지니어인 마이클을 23번지로 보냈고, 마이클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막힘의 원인이 하수구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역겨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작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과 그의 동료가 현장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하수구로 내려갔는데 원래 막혀 있어야 할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무슨 일인지 뚫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이클이 발견한 것은 썩은 고기 조각과 4개의 작은 뼈였습니다. 1층에 사는 피오나 역시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하수구 쪽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불길한 예감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오전 11시경 피터 형사는 마이클과 피오나의 진술을 들은 후 발견된 뼈와 고기 조각을 연구실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오후 피터는 발견된 뼈가 사람의 손바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기 조각은 사람의 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데니스가 살던 다락방 배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유력했습니다. 오후 8시 40분 집으로 돌아온 데니스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피터 형사와 경찰관들을 만났습니다. 피터는 데니스에게 배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물었고, 데니스는 경찰이 왜 그렇게 배관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며 반문했습니다. 이제 피터는 데니스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악취가 진동했고, 분명히 이 악취는 시신의 부패 냄새였습니다. 이때 피터는 대놓고 그에게 나머지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죠. 데니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옷장으로 향했고, 옷장 문을 열자 인간의 유해가 담긴 2개의 큰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욕실 수납장에서 신체 일부가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커다란 냄비 안에 머리가 삶아져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데니스는 그 집에서 3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데니스는 마지막 피해자인 스티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1월 26일 데니스는 드라이브를 하다가 스티븐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고 말했죠. 스티븐은 약 165cm 정도로 키가 크지 않으며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니스는 키가 작고 젊은 남성을 목표로 삼았고, 스티븐은 그의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스티븐의 짧은 인생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었죠. 1962년생인 스티븐은 사생아라는 이유로 14개월이 되었을 때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고작 12살이 되었을 때 보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후 입양 가정에서 여동생들에게 무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집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스티븐은 18살 때까지 위탁 가정을 전전했고 이때부터 그는 보약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보약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의 길에 들어섰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이 데니스를 만났을 때 그는 런던의 한 호스텔에서 절도 혐의로 수배되어 도주 중이었습니다. 그는 데니스에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데니스는 그를 데리고 맥도날드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데니스는 스티븐을 데리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데니스의 목표는 스티븐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아마도 스티븐은 데니스를 관대한 어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데니스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고 끔찍한 행위에 대해 진술할 때는 마치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자백은 나르시시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책을 출판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데니스의 반려견 블립이 술에 취한 스티븐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티븐은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데니스는 그에게 또다시 술을 따라주었고 시간이 흐른 후 스티븐은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데니스는 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고 있는 스티븐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아직 깨어 있는지 물었고 스티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밧줄로 스티븐의 목을 조였습니다. 데니스는 그의 몸이 점차 힘없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어 데니스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신 후 잠시 조용히 스티븐의 시신을 바라보다가 욕실로 옮겨 그를 씻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스티븐의 시신을 침대로 옮기고 하루 종일 옆에 누워 말을 걸며 몹쓸 짓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스티븐의 시신을 옷장에 숨긴 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 옷장에는 이전 두 피해자의 유해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업무 중 데니스는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깨달았고 퇴근 후 스티븐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단한 유해를 삶아 하수구로 내려보냈고 냄비에서 발견된 머리가 스티븐의 머리였습니다. 1983년 2월 11일 데니스는 스티븐을 살해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데니스는 1978년부터 1983년까지 14명의 남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데니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데니스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니스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인 올라프는 노르웨이 군인이었습니다. 부부는 1945년 11월 23일 두 번째 아이인 데니스를 낳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니스의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올라프는 1948년 가족의 곁을 떠났고 그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홀로 세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인 앤드류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그는 데니스가 고작 6살이었을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할아버지와의 이별은 데니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때부터 그는 애완동물에게 위안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니스는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에 푹 빠졌고 종종 스코틀랜드 해안선을 따라 몇 시간씩 혼자 배회하며 얼음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외로운 시기에 데니스는 음악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그에게 음악은 평생의 사랑이자 현실 도피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니스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건설업자 앤드류와 결혼하여 네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불행히도 데니스는 양부를 싫어했고 양부 역시 데니스를 싫어했으며 나머지 세 자녀만 좋아했습니다. 어느 순간 데니스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동성애 충동을 없애기 위해 결국 여동생 실비아를 성추행하고 말았습니다. 데니스는 1961년에 군에 입대했고 자신의 신체적 반응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낼까 두려워 매번 혼자 샤워해야 했습니다. 그는 취사병으로 복무했었고 그때 정육 기술을 익혔는데 이 기술은 나중에 그의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 생활은 데니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가 처음으로 술을 접한 것도 군대에서였습니다. 1964년 어느 날 밤
데니스는 술을 마시고 용기를 내어 남성 매춘부를 불렀고 처음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술은 그에게 위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변태적인 환상을 부추기기까지 했었죠. 그가 남해맨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했을 때 전쟁의 잔혹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장에 널려있는 시신들이 그를 매료시켰고, 이때 그는 병사의 시신을 보며 관계를 갖고 싶다는 환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데니스는 11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3개월 후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는데,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로 데니스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어머니와 가끔 편지를 주고받는 것 외에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데니스는 런던으로 이사했고 1972년 12월 런던 경찰청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속감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은 그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데니스는 몇 가지 간단한 체포 작전에 참여했지만 참을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1년 후 경찰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그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 직업은 그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었죠. 1973년 데니스는 런던 북부의 맨스턴 로드 9번지에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근처 게이바에 자주 드나들며 술을 마셨고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과 여러 차례 관계를 이어갔지만 그중 누구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5년 11월 데니스는 술집 밖에서 2명의 거구의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데이비드를 구출했습니다. 그때 데니스는 데이비드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게 되었죠. 데니스는 양부가 세상을 떠난 후 10만 파운드를 물려받았고, 그는 그 돈으로 데이비드와 함께 멜로즈 애비뉴로 이사했습니다. 데니스와 데이비드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데니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직업이 없었던 데이비드가 빈둥빈둥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각자의 파트너를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5월의 어느 날 데니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데이비드는 이미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데니스는 쪽지를 발견했고, 데이비드는 그 쪽지에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적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떠난 후 데니스의 가장 긴 연애는 단 몇 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약 1년 6개월 후인 1978년 12월 30일부터 데니스의 광적인 살육이 시작됩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스티븐 홈즈였습니다. 우연히도 데니스의 마지막 희생자인 스티븐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스티븐은 술집에서 웨이터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웨이터는 그가 어려 보였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하자 스티븐은 화를 내며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때 데니스는 이 기회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데니스와 스티븐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때 스티븐은 몸을 녹이고 술 마실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데니스는 술과 음식, 그리고 밤새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말했죠. 스티븐은 그의 말을 믿고 데니스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스티븐이 잠이 들자 데니스는 조용히 넥타이를 집어들어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스티븐은 점차 저항할 힘을 잃었고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통에 물을 채운 뒤 그의 머리를 물에 밀어 넣었습니다. 1분 후 결국 스티븐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티븐의 시신을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워 태워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공대생 케네스가 그의 두 번째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9년 12월 2일 밤 그는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으로 돈을 가지러 삼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케네스가 삼촌의 집을 떠난 후 그는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았고 마치 증발한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영국 경찰은 3년간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끝내 케네스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케네스 역시 키가 작고 날씬한 체형으로 데니스가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케네스에게 접근해 카메라와 음악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데니스는 수많은 음반을 소장하고 있다며
결국 케네스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데니스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고 이어 두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케네스는 점차 술에 취해갔고 데니스는 그가 잠들길 기다리며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헤드폰 줄을 케네스의 목에 두르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케네스 역시 욕실로 옮겼고 그의 시신을 씻긴 후 밤새도록 케네스 옆에 머물며 그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데니스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케네스의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한 후 비닐봉지에 싸서 바닥 밑에 숨겼습니다. 1980년 봄, 데니스의 머릿속에는 다음 피해자를 찾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타깃은 리버풀 출신의 마틴이었습니다. 마틴은 어린 시절부터 도둑질하고 가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1980년 5월 13일, 그는 부모님께 뉴브라이튼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마틴은 무임승차로 기차에서 쫓겨난 후 그의 진짜 목적지인 런던으로 향하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그는 런던의 한 기차역에서 데니스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데니스는 마틴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마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마틴은 데니스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데니스는 넥타이로 마틴을 기절시킨 후 주방 싱크대에 물을 채우고 마틴의 머리를 담갔습니다. 이어 그는 이틀 동안 몹쓸 짓을 이어갔습니다. 데니스의 이러한 만행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정시에 출근했고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 8월 초, 데니스는 한 술집에서 더글러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그를 집으로 초대한 후 넥타이로 살해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더글러스는 재빨리 반응했고 즉시 반격해 데니스를 제압했습니다. 데니스는 너무 두려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주겠다며 더글러스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더글러스는 나중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데니스를 찾았을 때 그는 단지 오해일 뿐이며 연인 간의 다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데니스의 변명을 믿었고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데니스는 이미 중독된 듯 또다시 목표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매춘부인 윌리엄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윌리엄은 양성애자이며 돈을 벌기 위해 남성들과 관계를 가졌고 그에게는 여자친구 도나와 딸도 있었습니다. 1983년 윌리엄의 여자친구 도나는 데니스의 체포 소식을 듣고서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 중 한 명이 윌리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게 윌리엄의 사진을 넘겼고 경찰은 윌리엄의 사진을 데니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데니스는 윌리엄이 자신의 네 번째 희생자라고 인정했죠. 그러나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에 데니스에 의해 살해된 7명의 희생자의 신원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80년 9월, 그는 5번째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남자에 대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27세에서 30세였다고 말했죠.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교살당하고 씻겨지고 절단되어 소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 후 6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데니스는 술집에서 한 남성을 만났는데 그가 20에서 30세 사이의 매춘부였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 피해자는 허름한 건물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세 정도로 보였고 오랫동안 거리를 배회해 온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1981년 1월 4일 8번째 희생자는 술집에서 만났다고 말했고 18세 미만의 스코틀랜드 소년으로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9번째 희생자는 1981년 2월이었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이라고 말했죠. 대부분의 범행 패턴은 매우 흡사합니다. 1981년 4월 10번째 희생자는 20대 초반의 삭발한 남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백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니스는 최소 3건의 자백을 철회했었죠. 1980년 말부터 1981년 봄까지 몇 달 동안
데니스는 미친 듯 연쇄적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이것이 그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었는지 그는 여름까지 범행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끝나갈 무렵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굶주린 욕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말콤이라는 청년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말콤은 항경련제 부작용 때문에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데니스 집 근처 담에 기대어 버티고 있었고 이때 데니스가 말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말콤은 어린 시절부터 비참한 삶을 살았고 고작 11살 때 이모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모는 말콤을 양육하기가 힘들어 결국 집에서 쫓겨냈습니다. 이후 말콤은 생존을 위해 사회복지에 의존해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데니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데니스는 집에 없었죠. 그래서 말콤은 계단에 앉아 데니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데니스는 기다리고 있던 말콤을 보았고 저녁을 먹고 술 한잔하자며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아마도 말콤이 복용하고 있던 약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말콤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데니스는 이전과 같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데니스의 집주인은 데니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가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데니스가 이사하길 바라며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죠. 처음에 데니스는 이사하기를 꺼렸지만 집주인이 이사 비용으로 1000파운드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자 결국 그는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랜니 가든 23번지의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사 전날 밤 데니스는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말콤과 다른 희생자들을 소각했습니다. 그는 악취를 덮기 위해 자동차 타이어를 함께 태우기도 했었습니다. 1981년 10월 5일 그는 23번지 3층 다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개인 뒷마당이 없는 이곳은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지만 범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니스는 새로운 타깃을 찾기 시작했고 자신의 새로운 둥지로 유인했습니다. 1981년 11월 23일 데니스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19세의 동성애 학생인 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폴은 심각한 두통으로 깨어났고 곧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전 6시경 잠에서 깨어난 폴은 주방에 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의 목에는 짙은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데니스가 폴에게 다가와 끔찍해 보인다고 말하며 의사를 만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폴은 의심을 품었지만 데니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1년이 넘은 후에야 뉴스에서 데니스의 사진을 보았고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면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982년 1월 데니스는 한 술집에서 23세의 존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 데니스가 한 잔 더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존은 아침에 일정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같은 술집에서 다시 만났고 데니스는 다시 한번 존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존은 수락했고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존은 잠이 들었고 그 역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존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절단했고 유해를 변기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이때 데니스는 수프처럼 끓여서 버리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죠. 1982년 4월 데니스는 새로운 목표를 정했고 그는 21세의 칼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칼은 런던의 호스텔에서 살고 있었고 술집에서 데니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칼이 술에 취했을 때 데니스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데니스는 칼에게 침낭에 들어가서 자라고 말했고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속삭이는 데니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 침낭 지퍼가 목 주위까지 칼을 조였습니다. 그는 기절한 채 욕조에서 깨어났고 데니스는 그를 익사시키려고 했었죠. 이때 칼은 자신의 운명이 여기까지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데니스는 칼을 소생시킨 후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칼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약 2주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찰이 동성애 사건을 꺼려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데니스가 왜 자신을 살려줬는지에 대해 칼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는 데니스에게 편지를 써서 살려준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데니스는 끝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의 마지막 두 번째 피해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년 그레이엄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난 그레이엄은 성장하면서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뛰어난 성과를 보인 유일한 분야는 축구였습니다. 그레이엄은 14살 때 지역 청소년 축구팀에 입단했지만 곧 그는 축구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15살 때부터 술과 값싼 처방약에 중독되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뛰쳐나와 혼자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레이엄은 런던에서 우연히 데니스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레이엄마저 그의 덫에 걸리게 되었고 범행 패턴은 이전 범행들과 똑같습니다. 1983년 10월 26일 재판에서 2명의 정신과 의사는 데니스가 경계성 인격 장애와 정서적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데니스가 시체 애호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의 재판은 11월 4일까지 진행되었고 판사는 그에게 25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5년 후 데니스가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영국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결국 1994년 데니스는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종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2일 72세의 데니스는 34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